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인제대학교 AI융합대학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빅데이터 기초 이번 6주차는요. 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과감하게 6주차 무작위 표본 추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번 1시간 잘 또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차에 꼭 알아가셔야 될 거는 세 가지 개념입니다. 자, 하나는 무작위 표본 추출. 자, 무작위 표본 추출은 다른 말로요. 임의 추출이라고 또 쓰기도 합니다. 자, 랜덤 샘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의 조건이 뭐냐? 자,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앞서 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조사 방법에서의 그 무작위 표본 추출, 예를 들면 그 한 반에서 5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들었었죠. 그 다음에 실험 연구에서의 무작위 표본 추출의 사례, 예를 들면 쥐를 뽑을 때 난수표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무작위 표본이 얼만큼 더 중요한 건지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작위 표본을 아주 완벽하게 시행한다고 해도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에러, 오차라는 것인데요. 자, 표본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표본 오차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루셔야 될 건 바로 랜덤 샘플링, 무작위 표본 추출, 소위 임의 추출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앞서 보신 이 모집단, 파퓰레이션이라고 하죠. 모집단에서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는 걸 통해서 자, 샘플링, 표본을 우리가 추출하는 방식을 소위 이제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한 표본 조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출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하고 싶은 건 뭐죠? 자, 추출된 이 표본의 자료를 분석해서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본의 자료를 분석해서 그로 인해서 다시 거꾸로 이 모집단, 전체 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표본조사의 핵심 컨셉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인 절차가 무시된 실험 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는 아무리 통계 분석을 잘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AI나 예를 들면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자꾸 개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알고리즘을 우리가 추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하는 건. 하지만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사실은 정교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아무리 정교한 모델의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그만큼 정교한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자, 자, 객관적인 절차가 무시된 실험이나 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시간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실제 모집단과 편향된 게 바이어스죠. 그래서 편향된 표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일에 우리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작위 표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연구에서 제가 연구 대상을 이렇게 무작위를 표본했다라는 걸 이렇게 제가 인용한 건데요. 꼭 연구자가 하는 연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게 되면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전체 조사에서 표본 추출은 서울, 그 다음에 6개 광역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및 제주, 경상도, 강원도의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자,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변수로 사용해서 29개의 층, 스트라타라고 하는데 층을 구성하고요. 각 층의 모집단 조사 구수에 비례하도록 비례계통 추출법으로 200개의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고, 자, 그래서 2008년도 전체 조사에서는 4,600가구에 12,5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무작위 표본도 쓰였고, 사실은 여기서는, 사실은 표본 조사구라고 해서 비례계통 추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인구,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부산 인구가 350만 명이라면, 자, 우리가 서울 인구랑 부산 인구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10명씩 서울에서 10명 뽑고 부산에서 10명 뽑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산 인구 대비 부산 사람들이 더 많이 뽑히게 된 거죠, 표본이.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은 인구수 대비해서 10명을 뽑았다면 부산은 3.5명을 뽑는 거예요. 예, 한 4명 정도를 뽑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비례계통 추출법이 같이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처럼 표본을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계획에 의해서 뽑게 되면 자, 이 연구에 대해서는 12,5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거랑 큰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대표성이 있는 대상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무작위 표본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있을 때 이제 했던 연구인데요. 디멘시아라고 하는 치매 저널에 이제 실린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시가 좀 있는데요. 보시면 자, 뭐 좀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45세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샘플링을 2005년도 자, 센서스라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가구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를 대상으로 1,000가구를 뽑았고 뭐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 결국 7,5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결국 7,574명이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면 표본을 추출하면 어떻습니까? 4천만 명을 대상으로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결국은 인원이 예를 들면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해도 만약에 체계적으로 표본 추출이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낮은 거고요. 예를 들면 10,000명이 아니라 뭐 한 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이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표본이 추출이 되어 있으면 특히 무작위 표본 추출이 되어 있으면 자, 이것은 과학적 근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모집단과 표본, 즉 우리가 표본을 하는 이유는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요, 당연합니다.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참 좋죠. 통계적인 방법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까 보셨던 population mean,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내면 되고요. population variance를 내면 네, 그런 여러 가지 몇 개의 수치만으로도 수학적인 수치만으로도 통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 불가능합니까? 자, 두 가지 이유인데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소요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또는 조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샘플링, 자, 표본을 추출하는 걸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샘플이라는 게 표본이잖아요. 자, 거기에 현재 진행형 ing가 붙었죠. 그래서 ing가 붙었으니까 지금 진행형이죠. 그래서 표본을 뽑는 상황을 우리가 추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을 추출한다면 여기서 실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실제 알고 싶은 거는 연구자들이 표본에 대한 통계값이 아니고요. 자, 모집단의 값입니다. 소위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뒤로 넘겨보면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해서 이걸 샘플링, 표본 추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구자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표본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좀 예시를 들어본다면, 자,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인지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100만 명이라고 하면 100만 명을 다 조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인지 수준에 대해서 통계값을 냈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10,000명에 대한 이 값인가요? 그렇죠. 물론 10,000명에 대한 값이지만 얘를 통해서 65세 이상 100만 명의 치매 모집단을 확률 추론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 말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알고 싶은 건 모집단에 대한 값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에서 구한 값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모집단의 값을 유추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추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추론은 모집단의 값을 유추하는 걸 우리가 추론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표본을 관찰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표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함이 아니고요. 표본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자,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모집단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위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 적절한 의사결정하는 요 결과물에 이제 초점을 맞추긴 하는데, 자, 의사결정을 하는 소위 이제 그것을 예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프레딕터, 예측하는 모델링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자, 예측하는 모델링이 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이터가 좋아야 된다. 즉, 표본을, 모집단을 다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 결국은 효과적인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테크닉, 모델링에 대한 테크닉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죠.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국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어떤 아주 중요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핵심적인 거는 기술일 수 있어요. 물론 테크닉일 수 있어요.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등등등.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다.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의 세 번째 꼭 아셔야 될 건 표본 오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오차를 우리가 샘플링 에러라고 합니다. 자, 표본 오차라는 게 뭐냐? 모집단에서 추출된 일부분인 표본을 가지고요.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 뭐가 반드시 생기느냐? 자, 모집단, 즉 전체 집단하고 표본, 내가 지금 뽑은 요 표본하고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표본 오차는요. 요거 알아두십시오. 표본 오차는 아무리 표본을 크게 해도 표본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오차는 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 오차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표본 오차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됩니다. 즉 전수조사는 다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때는 표본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일부 대상을 가지고 전체 집단으로 해석을 하려면 오차라는 게 발생하죠.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자, 표본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 오차는 감소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통계학과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수식으로 증명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1학년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기초 수업이고 개념을 정립하는 수업이니까 자,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표본을 오차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뭐다?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된다. 라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설계의 장점 및 단점을 이제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Y축이라고 그러죠. 이 세로축에는 지금 실험적인 설계에 대한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자, X축, 요 가로에는 장점과 단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실험적 방법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실험이라는 건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자면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전 주차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엄밀하게 통제가 가능하고 아주 엄숙하게, 아주 철저하게 통제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투입할 수 있는 약물의 용량도 바꿀 수 있고요.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과적인 결론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자, 가습기 살균제 요만큼 노출된 것보다 요만큼 노출된 게 폐질환에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는 인과론적인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론도 검증 가능하죠.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5mg이 더 늘수록 폐질환의 위험이 10%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론도 모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것이 이제 예측 모델이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인위적인 환경입니다. 자, 실험 환경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습기 살균제를 매일 5mg씩 이렇게 여러분들 정량해서 이렇게 넣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실제 환경은 습도나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불 수도 있고요. 네, 베란다 열어놓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자, 이런 것들은 실생 환경하고는 다르죠. 실험은 그런 데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철저히 컨트롤하기 때문에 실제 실험 환경은 굉장히 통제된 환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개입을 많이 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단점은 복잡한 행동부터 측정이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TV를 많이 보면 ADHD 아동들,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를 실험으로는 TV를 몇 시간 이렇게 아주 쪼개서 실험을 보여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ADHD 아동들의 행동을 측정할 때에는 그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이라는 게 제가 딱 생각하는 그 행동만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여요. 문제 행동도 보일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떨 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측정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실험에서나 가능하죠. 실은. 자,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탐색적인 연구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실험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를 하는 상관적인 관찰은 어떨까요? 관찰은 어떨까요? 자,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힐 수가 있죠. 자, 변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측정 요소를 우리가 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팩터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의 관계를 밝힐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엄밀한 측정이 가능하고 개입도 낮습니다. 관찰도 사실은 보면 측정이 가능하죠. 여기서 말하는 엄밀한이라는 게 엄격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죠. 인과적인 결론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좀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요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관찰은 뭐다? 인과적인 결론이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따라해 보십시오. 관찰은 인과적 결론이 불가능하다. 자, 관찰은 인과적 결론이 불가능하다. 자,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건 인과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과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대부분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변이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가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얘 때문에 얘가 발생했다라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얘에 미치는 잠재적인 요인들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많은 참가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의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 연구냐 기록 연구냐에 따라서도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설문 연구들은 자료 수집이 효율적이고요. 태도나 의견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그러나 역시 설문 연구도 관찰하고 거의 지금 흡사하잖아요. 자, 단점은 인과적인 결론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인과적인 결론이 가능하려면 주로 실험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보고. 자, 그 자가보고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대표적인 예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흡연이나 음주 같은 이것을 우리가 건강 위험 행위라고 하죠. 만약에 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청소년들한테 흡연이라는 거는 좋은 행동인가요? 나쁜 행동인가요?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흡연에 대해서 제가 코티존이라든지
코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인체 시료를 조사할 수도 있죠. 물론 바이오마커를 피 검사를 한다든지. 근데 만약에 그 유린 테스트라고 합니다. 소변 검사.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하루 평균 흡연량 이런 거를 그냥 문항으로 조사했어요. 설문조사로. 자, 그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거는 숨기고 싶은 행동이니까 자가보고할 때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까? 만약에 청소년 중에서 여중생이라면 여자 중학생들은 더 그게 안 좋은 행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보고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는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그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학생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문이라는 건 이처럼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밑에 우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좀 옛날 표현이죠. 우송이라는 거는 우편 송달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설문지를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뭐 우편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반응률이 낮습니다. 여러분들 작성해서 그거를 우표로 보내야 되는데 우체국에 그렇게 안 하겠죠. 귀찮아서. 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 기록 연구가 있습니다. 기록 연구는 사실은 우리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인문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에서 많이 하기도 하죠. 자, 기록 연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진귀한 행동, 사례가 많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병률이 너무 낮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자, 아주 희귀 질환들을 얘기합니다. 자, 단점은요. 이제 그런 것마저도 기록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비과학자들에 의해서 자료가 수입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상관적인 자료가 보통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설문이나 기록 연구에 대한 장단점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자연적 관찰이랑 사례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관찰과 사례사의 장점을 좀 살펴보시면 자, 실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일반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자연적인 관찰이고요. 자, 사례사는 뭐냐 하면 특정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질병력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자, 자연적 관찰의 단점은요. 변인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연구자의 편견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사는요. 인과적인 결론이 불가능하고 변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연구자의 편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 함께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배우셨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자, 무작위 표본 추출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의 대상,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단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다? 표본 오차라는 거. 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셨습니다. 그다음에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 표본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면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